법정이상권 31페이지. 이 법정이상권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여도 이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이상권은 요거 두 줄만 외우면 100% 해결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정이상권 발생하냐 안 하냐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느냐요. 그래서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었으면 무조건 발생하고,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요건을 못 갖췄으면 절대 발생 안 한다고. 그런데 딱 하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어도 이때는 발생 안 하니까 요거 하나 외우신 거예요. 요거 하나. 공동저당으로 신축됐으면 발생 안 하고, 그 이외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첫째 하실 게, 저당물 경매로 법정이상권 발생하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줄에 공동저당이 나왔는지 저당권이 나왔는지만 먼저 하셔. 그래서 공동저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 철거되고 신축된 거 나오니까 없다고 답하고, 저당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만 하시면 돼. 13번하고 14번하고 같이 묶으시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거기 별표 치고, 순서를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법정이상권 발생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당권 나오잖아.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지만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대잖아요. 그럼 절대 발생할 일 없어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없다. 이렇게. 나대지가 제일 쉬워요. 나대지는 해야 돼. 근데 나대지는 알아. 근데 이렇게 14번처럼 나왔을 때 이게 나대지인지를 몰라. 그럼 곤란해. 그러니까 나대지를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 위에다가 건물이 축조됐대.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다가 건물 졌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대지다는 뜻이라고. 요게. 그럼 끝에만 보시면 돼. 이제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나올 때는 나대지라고 써주고, 조금 그래도 응용한답시고 이렇게 나대지를 표현을 풀어서 나올 때 있어요. 같은 표현인 거 아셔야 돼. 다음 15번. 야, 얘도 이렇게 법정이상권을 취득하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지를 하셔야 되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찾으시면 돼. 그럼 갑소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대.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는 갑거고 건물은 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동일인이 아니잖아. 그때는 취득 못한다. 이렇게. 자, 16번하고 17번하고 같이 묶으시고, 동일한 취지예요. 이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건물이 완성됐냐, 등기했냐, 허가받았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대. 그럼 건축 중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그럼 동일인이 건축하고 있었죠. 그럼 동일인 소유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 없고. 그럼 건축 중이어도 동일인이 건축하고 있었으면 발생한댔죠. 그럼 미등기 무허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이상권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인이냐가 중요한 거야. 자, 18번도 여기 법정이상권이 발생하냐를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을소유 토지였거든요. 근데 그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를 했는데 저당권이 토지에만 설정이 된 거야.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누구 거요? 을. 건물 누구 거요? 을. 이렇게. 가분할 필요가 없어. 토지 을. 건물도 을.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공유여도 동일인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판례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연습하시는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냐가 기준이라고. 실행할 때가 기준이 아니라 설정할 때. 그럼 19번도 여기 법정이상권 취득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근데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했대. 그럼 더 읽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설정 당시만 하는 거야.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죠. 그럼 발생한다. 이렇게. 누가 누군지 할 것도 없고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공식만 알면 되게 쉬운 사건인데 모르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자, 20번하고 21번하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똑같아. 다른 점은 여기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었고요. 여기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그래서 다르다고. 여기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됐었죠. 그럼 그 후에 철거되고 신축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철거하고 신축했대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외울 거는 21번이야. 그 21번에다가 별표 치고 지금처럼 여기 볼 거 없어요. 여기도 동일인 소유인 거 볼 거 없고요. 공동저당 나왔죠. 그리고 철거되고 다시 신축됐대지. 이때는 발생 안 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권을 갖췄지만 법정이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이거 딱 한 경우야. 공동저당 후에 신축된 사건. 이때는 발생 안 해. 그럼 딱 외울 건 딱 두 줄이요. 첫째가 공동저당 나오고 신축 나오면 발생 안 해. 이거 하나랑 공동저당이 아닌 20번 이전에 나온 애들은 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한 거였죠. 그럼 저당권만 나왔을 때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지 아니지만 하면 돼. 그때 그 건물은 건축 중이든 미등기든 무허가든 다 상관없어요. 동일인 소유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6월달이라 앞으로 5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남은 기간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돼 자기는. 그럼 학원 올 필요가 없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더 연습하고 그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다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고. 자, 그다음 강제경매가 됐을 때. 이제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발생하냐의 문제인데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우리 법원이 예전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완납하는 날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대금 완납한 날 동일인 소유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전원합의제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경매의 경우에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똑같이 취급해야 되니까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시험에 강제경매가 나와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면 완납 시는 아니야.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완납 시는 아니다. 그래서 22번에다 별표 치고 요거 하나 외우셔. 요거 하나만. 답으로 나올 건 22번이야. 이렇게 강제경매가 나와. 그리고 나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이렇게 나와. 그리고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가 언제냐고 물어봐. 이 기준이 언제냐고. 그럼 완납시 나오면 아니야. 이렇게만. 그럼 이렇게 완납시라고 안 나오고
23번, 24번처럼 강제경매 나오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나왔는데 그 기준이 완납시라고 안 돼 있고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뭐 이렇게 다르게 써 있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가압류가 제일 먼저 돼 있었다는 뜻이야. 이렇게. 24번도 똑같아. 문장은 강제경매 나오고 관습법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언제로 하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완납시는 아니야. 근데 얘는 뭐라고 나니?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 나왔죠. 맞다고. 그럼 이 사건은 저당권이 제일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지가 얘네들은 따로 외울 게 아닌 게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나오면 일단 완납시는 아니야만 외우시면 돼. 그럼 완납시라고 써 있으면 틀린 거고 다른 표현 써 있잖아.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이렇게. 그러면 그냥 다 맞다 하시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완납시가 아니고. 그래서 강제경매 완납시는 아니야만 외우시면 돼요. 저희가 기본 시간에는 한 번 했던 거고 아직 문제집에 이 부분 안 나가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은 기억도 안 나실 거야. 표정이 저런 게 있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표시해놨다가 이 부분 이제 문제집 가면 제가 언급을 할 거야. 그때 했다고. 그럼 그때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눈 마주치기 참 거북해요. 아주 진짜. 그래서 이 영섭이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동영상으로 혼자 이렇게 강의를 찍을 때 너무 편하대. 진도도 잘 나가고 마음도 편하고. 그 기분을 오늘은 이해할 것 같아요. 가지고 그래도 쳐다보면서 해야지.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설명하고 해야지. 일방통행하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이게 소통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들도 있지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들도 많다고. 그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면 지상권이든 토지 임차권이든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일관성 있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든 경매가 실행되든 그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효력은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 존재하려면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치고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한테 함께 이전하도록 해요. 그래야 건물이 철거를 안 당하니까. 그래서 패턴을 건물이 경매됐대. 그럼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일 때에는 토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지상권, 토지 임차권 다 같이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패턴을 외우시라고.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이 다 취득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25번이야. 그 25번에다 별표 치고 셋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시험은 25번 지문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여기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됐대죠. 근데 이 건물이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이야. 그럼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26번도 똑같은 게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실행돼. 그럼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경락인은 건물뿐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해. 경락인이니까. 같은 패턴이다고. 27번도 전유 부분이 경매가 돼요. 집합 건물에서. 그럼 아파트 전유 부분이 경매가 되면 저 전유 부분에 딸려있는 공용 부분 지분이랑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경락인은 저 대지 사용권도 다 같이 함께 취득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는 읽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은 패턴. 그래서 건물이 이전하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이전한다라고. 그 다음이 일괄경매야. 일괄경매는 다른 시험보다
중개사 시험에 유독 많이 출제돼요. 그럼 질문은 딱 두 종류야. 일괄경매란 부동산이라 해봐야 딸랑 두 개요. 토지하고 건물. 근데 일괄경매의 기본 전제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뿐 지상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지만 건물까지도 토지 저당권자가 함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그러려면 반드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즉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여서 경매되면 법적 형해성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어야 일괄경매가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사건이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도 하고 소유까지 하고 있어야만 동일인 소유여야만 일괄경매가 인정된다고. 그런데 중간에 신축한 사람이랑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고. 그때는 우리 판례는 신축을 누가 했느냐 보다는 지금 현재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행사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다는 건 전제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뜻이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설정할 땐 나대지였었어야 되고 그 후에 신축된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설정자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경매가 되는 거예요. 설령 일괄경매를 할지라도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지는 못해. 그럼 지금 반수면 상태로 봤을 때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쉬워요? 답하기가. 1번이 쉬워? 그건 그냥 찍은 거고 2번이 쉬워요. 왜냐하면 2번 문장처럼 이 민법 내용을 몰라도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게 저당권 문제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치냐 이렇게 나오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대가에도 효력이 있냐,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이 나오면 어차피 전제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게 나온 거고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라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 효력 미칠 일 전혀 없고 건물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절대 못 받아요. 그것만 찍어도 돼. 그러면 건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를 물어보는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래. 그럼 낸 놈이 미쳤죠? 그렇잖아. 몰라? 그럼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를 냈어. 근데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걸래. 낸 놈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건물 딸랑 부동산 두 개인데 건물에도 효력이 미치느냐, 건물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다 없다예요. 그래서 꼬리만 봐도 돼진 거야.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셔야 돼. 문장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디 해보게. 자, 28번에 물어본 것부터 하면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냐고 물었죠. 그럼 이제 일괄경매가 인정되냐고 물어보거든. 첫째 확인할 게 나대지였었는지. 그럼 나대지였으면 동일인 소유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대. 그럼 나대지가 아니었죠. 절대 일괄경매 인정 안 돼요. 이렇게 공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29번이랑 30번이랑 같이 묶어서 거기 별표 치고, 요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괄경매가 인정되냐고 물었거든. 근데 앞에 볼 필요가 없는 게 제3자가 건물 소유하는 때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건물이 누구 거요? 다른 사람 거죠? 진공청소기도 아니야. 어떻게 다 빨아들여. 남의 소유 건물까지 일괄경매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앞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30번도 일괄경매가 허용되냐고 물었어요. 그럼 동일인 소유인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건축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대. 그럼 다른 사람이 신축했더라도
지금은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그럼 일괄경매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경매 문제는 이렇게 문자로 나올 때도 있고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 그럼 문제가 일괄경매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 그럼 사례에서는 누구를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너무 고난이도인가?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확인할 게 토지 소유자가 갑으로 나왔으면 갑이 건물을 소유하면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거고 을이나 병이 건물 소유한다고 써있으면 일괄경매 못할 테니까 그 방식들은 이미 기출문제 특강할 때 알려드렸는데 다 잊어버린 상태고 이거 이제 문제집 할 때 또 그 문제들 나오면 그렇게 또 연습할 거니까 일괄경매는 요 두 줄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버거우면 요거부터 해.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일은 없다고. 건물엔 설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31번에 거기 별표 치고. 진짜 31번은 일괄경매 몰라도 해야 된다. 이거. 물어본 게 이거야.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고 나오죠? 앞에 볼 것도 없어. 그냥 없다야.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경매와 관계된 게 제3취득자야. 앞에 나온 애들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관계 맺은 애들은 경매 실행되면 저당권 소멸하면서 가치 권리가 소멸돼 버리니까 이러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둔 거라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는 아니니까 그 부동산 자기가 경매 받을 수 있고 소멸하지 않으려면 그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대신 변제해서 소멸시킬 권리가 있고 그동안에 그 저당 목적물에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으면 비용은 최우선에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그럼 어디 공부 얼마나 했나? 그럼 제3취득자 쟁점이 세 개야.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의변제할 권리 있다. 비용은 최우선에서 경락대금에서 받는다.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몇 번이야? 공부했네. 비용이요. 비용. 한 명이 여러 살릴 때도 있어요. 비용이 1순위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민법 시험에 누구는 경매인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있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다 경매인 되실 수 있어요. 단 아직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바쁘게 삼지창으로 찍어서 내보내. 지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부동산이 경매되는데 지가 와가지고 그걸 싼값에 경락받으면 배신행위라. 그럼 반면에 채무자만 아니면 누구라도 경매인은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경매인 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다는 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물어보지 채무자를 시험에 낼 일은 가능성이 0이야. 그래서 요 32번처럼 앞에 읽지 말고 경매인 될 수 있냐 없냐 그러죠? 그냥 다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표 칠 내용은 아니에요. 자 33번은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근저당사례가 나와. 그럼 채무자는 언제나 다 갚아야죠. 근데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를 하면 근저당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게 제3취득자가 대의변제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34번, 35번이요. 그 둘이 같이 묶어서 거기 별표 치고 객관식은 이 문제 제목하에 이 질문, 이 표현이 나오면 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패턴을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가 빨라져야 되거든. 저당권 문제에 필요비, 유익비가 보여 이렇게. 저당권 문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저당권 문제에서 필요비나 유익비가 나왔다는 건 제3취득자가 나왔다는 뜻이고 그냥 있다 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 맞고 없다 틀렸고 이렇게. 저당권에 필요비, 유익비가 나왔다는 건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에서 비용 우선상환 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 문장들이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해.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있다. 제3취득자 유익비 당연히 현존한 게 나와요. 있다 하시면 돼. 이 비용 최우선 받을 수 있다가 제3취득자에선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제 근저당에서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겁내 자주 물어봐. 이것도 기준이 하나니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으면 나 오늘부로 거래를 그만둘 거예요 라고 한 거라 신청한 날 확정효과가 생겨. 그런데 그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안 하고 계속 거래 중인데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이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후순위자가 신청을 한 거래.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 확정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6번이랑 37번이랑 같이 묶어서 별표 치고 36번에 여기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대. 그럼 언제 확정나요? 신청시. 완납한 때가 아니라 신청한 때. 이것도 시점의 문제죠. 근데 이제 경매와 관계된 쟁점이 더 크니까 여기 놔둔 거예요. 자, 37번은 후순위자가 신청을 했어. 그때 물어본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랫놈이 신청한 거지 얘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언제? 완납시 확정돼. 이렇게 서로 바꿔서 틀게 나오니까. 그럼 기준은 하나요. 경매 신청됐을 때 근저당권의 채권이 언제 확정되냐 물어보면 기준은 딱 하나라고. 지가 신청했으면 신청시,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면 완납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된 것 같네. 아니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그럼 이제 잠이 깨죠. 그러면 잠이 깨죠. 더 해야 돼. 그래도 졸리신 분들은 잠깐 자. 괜찮아. 우리끼리 중요한 거 안 할 테니까 한 10분만 잠깐 주무세요. 괜히 그 잠 이기다가 목 디스크 생기니까 잠깐 자. 괜찮아. 어차피 깨어 있어도 잘 못 알아듣잖아. 가지고. 자, 38번에 거기도 별표 치고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물어볼 때 경매 무효가 나와 이렇게. 그럼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낙찰자가 즉 경락인이 채무자한테 소유권 등기 말소해줘야 될 의무랑 또 이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간에는 서로 동시행일 수가 없어. 서로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중간은 읽으실 게 아니고 경매 무효 나오고 동시행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서로 상대방이 다른 관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아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경매 무효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매매와는 달리 경매하고 담보 책임의 차이가 나는 게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다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는 경매 목적물을 가치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할 때 다 반영이 이미 되기 때문에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예 책임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게 첫째고 매매든 경매든 유효라야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하지 무효면 책임 발생할 일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걸 다시 돌려주고 끝낼 일이라고. 근데 유독 경매에서는 이게 자주 나요. 시험에. 무효인 경우. 경매 절차가 무효래. 담보 책임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